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2 벌써 6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슈퍼 패더급 그리고 주니어 라이트급 해외와 국내 복싱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이 체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음 저희 토크에 참여해 주신 나폴레스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민입니다. 네, 그리고 이성열 이사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70년대 주니어 라이트급의 60년대였죠. 그 허버트 강의 존재를 주니어 라이트급에 이렇게 비유해 주신 그 나폴레스님의 좀 의견이 신선하면서도 좀 파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부터 최충일 선수까지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해외 복싱 얘기도 좀 곁들였었고 이어서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국내 많은 복싱 팬들은 주니어 라이트급 하면은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도 아니고 뭐 메이웨더도 아니고 알렉시스 아레게오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폴레스님은 처음 오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주니어 라이트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지금까지 넘버원은 뭐니 해도 알렉시스 아레게요를 봅니다. 1등 아레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2등서부터는 이제 의견이 많이 엇갈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눈이 바뀐 선수는 또 아즈마 넬슨 그리고 브라이언 미첼은 그다지 더 상대적으로 기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시합도 그렇게 본 것도 별로 없고 아래게는 슈퍼 패더급은 또 우리 복싱사에서 잊을 수 없는 선수들도 많고 체급 자체가 주는 지금하고는 다르지만은 슈퍼 패더급 그 체중 한계가 58kg, 970g인가요? 그렇죠. 운동을 안 할 때에 평상시 몸무게는 허버트 강걸 선수처럼 체중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70kg가 넘어갔을 거고 대략 66kg, 67kg. 그럼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로 시점을 돌려보면은 우리나라 성인 남자 중에서 왜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비대한 분들도 아니고 제일 눈에 띄는 존재분들이 주니어 라이트급이고 하기 때문에 친숙하고 한 거죠. 근데 아리게라는 존재는 복싱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하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아리게가 국적도 그 일반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나 뭐 쿠바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국가 출신도 아니고 니카라가 출신이고 한데 아리게의 존재가 굉장히 복싱사에서 좀 남다르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각별하게 봤던 시합은 말년에 그 아론 프라이어하고 시합할 때 1차전이에요. 그 시합이 어디서 했었지? 마이애미에서 했나요? 네, 근데 마이애미입니다. 그 링 사이드에 보면은 제 보건대는 미스 유니버스에 나옴직한 여자분들 그렇게 아리따운 미인들이 그 앞줄에 쫙 있었어요. 그게 시합이 기억이 나요. 그 시합을 그 시합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때는 주니어 웰터급인데 이 아래 그게 아론 프라이어 때문에 그게 온 여자들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 아리게하고 시합이 매치가 되니까 이 시합장 분위기도 뭔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 판돈도 많이 걸려 있고 일단 파이트머니 규모가 이 파이트머니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이라는 링 본토의 링 그 파이트머니가 굉장히 돈 많이 줄 것 같은데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계산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떼고. 그렇죠.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선수들 줄 때는 상상 외로 너무 많이 주고 이 정도 시합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시합에는 파이트머니가 생각보다 박하고
그래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복싱이 많이 맞는 편 아닌가요? 많이 밟죠. 그래도- 그랬는데 지금 그 나폴레스님 말씀처럼 편차가 좀 심했어요. 어. 그러니까 아론 프라이어가 가메다키오랑 치는 게 5차 방어전이거든요. 그때 받은 파이트 머니가 좀 깜짝 놀랐어요. 10만 불 받았어요. 어. 가메다 학교가 외려 그 비슷하게 좀 덜 원정이니까, 받았는데 원정 그럴 원정. 정도였는데 지명도전자였고 그러다가 이제 아르게오를 만나면서 그게 100만 불 이상 단위로 그렇죠. 이제 커지게 예, 되는데 예. 아론 프라이어 하면 뭐 세르반테스도 이기고 그 5번의 방어전을 전부 KO로 잡았는데도 평가가 그 정도로 박했다는 것은 그렇죠. 예. 그 정말 그 미국 사회에 흥행이 그걸 좀, 좀 안 예, 되는 선수였나 본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빈 해글러 같은 해글러도 그런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같은 맞아요. 분이죠. 네, 대전료가 예, 많지 예.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F4를 만나면서 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되는데, 근데 프라이어와 아르게오 1차전 경기는 저도 최근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보도 들은 게 있는데, 작년 10월에 최영민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방어전을 했을 때, 네. 그때 그 부심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알만도 가르시아라고. 그분이 이제 그 미국 분인데 지금 태국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이제 그 플로리다 주에 잠깐 살았었고, 이 82년도 경기를 직접 가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 프로복싱은 미국 땅에서 할 때는 항상 그 주정부 커미션의 그 네. 승인을 받아서 네. 이제 그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아르게오 프라이어 1차전 경기에 주관 커미션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도핑도 없었고, 그때 이제 아르게요의 얼굴이 좀 퉁퉁 부었잖아요. 예. 이렇게 어떤 돌에 찍힌 것처럼, 그렇죠. 네. 멍든 것처럼, 혹이 난 것처럼 네.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떤 프라이어 글러브 속에 이물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겔 코토가 마가리또한테 이제 맞아서 네. 어떤 속고리또라는 별명까지 이제 나와요. 네. 모슬리 때 그게 밝혀졌었죠. 예. 그 마가리또의 그 속고그게. 근데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또한 그 프라이어의 약물. 왜냐하면 아르게요의 그 정타를 여러 차례 맞았는데도 네. 전혀 그리고 데미지 없이 그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중반 라운드에 그 트레이너가 뭐 코에다 뭘 갖다 대거든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네, 코에다 갖다 대. 그 뒤로 또 아르게오가 1라운드 선수처럼 또 뛰더라고요. 바로 나와가지고. 프라이어가 아니고. 네, 프라이어가. 프라이어가. 프라이어한테 갖다 댔죠. 그 그렇죠. 트레이너가. 예. 네. 뭘 그래서 갖다 댔어요. 그 경기를 어떻게 주정부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좀 느껴졌는데 좀 아르게 프라이어 말씀을 네.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르게요는 이 패더급 시절에 복싱도 뛰어났지만은 정작 슈퍼 패드급의 이제 에스칼레라를 이긴 그 시합 자체가 그 특히 1차전도 1차전이지만 2차전에서 에스칼레라가 무너진 시합 보고는 에스칼레라가 참 한다는 복수였는데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 뒤에 이제 진짜 아르게요의 진가가 나오는데 그 당시 슈퍼 패드급의 주니어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아르게요가 방어전에서 상대했던 복서들이 전부 다 인류라고 좀 봅니다. 전 맞습니다. 고바야시까지요? 다 뭐 고바야시까지. 고바야시 패더급 때 패더급 방어전이었고. 그래서 이 아르게요 복싱 그리고 그 복싱을 보다 보면은 시합이 할 때도 할 때지만은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르게요의 표정이나 이 자세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일반적인 복서로만 카테고리 분류를 해놓으면은 안 되는 그 위의 존재였고 그 선수하고 체급은 다르지만 로베르 두란 이런 두 선수들은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정말 사이즈도 작은 그 이카라가 파나마 이런 국가에서 그런 위대한 선수가 나왔다는 거는 신기할정도입니다. 저는 이 주니어 라이트급 체급이 주니어 체급 중에서는 우리하고 인연도 많고 스타도 무궁무진했고요. 그 뒤에 아즈마 넬슨도 그렇고 진짜 무슨 멋있게 하는 사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올타임 넘버 원으로 아르게요를 꼽으시고 계시는데 네. 그 뒤에 물론 차베스라든가 카메초 이런 선수는 이제 배제하고 메이웨더 플레이도 메이웨더 주니어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통합 타이틀을 할 때 그 코랄레스를 이기는 장면을 보면 제한물이 아르기오가 뭐 저는 뭐 아르기오 선수의 경기를 전부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 이 주니어 라이트급 때 메이웨더라면 그때 당시에는 펀치력도 막강했거든요. 메이웨더가 치고 올리면서 이제 KO가 좀 줄었지만 이 메이웨더랑 그 올타임을 해서 실제로 경기를 했다 그러면 그 메이웨더의 스피드와 그 수비력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그게 자꾸 의문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라폴레스님은 가능하다는 얘기 말씀입니다. 저는 그 올타임 그 1등의 그 선정 기준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합으로 하면은 메이웨더가 이길 수도 있다고 아, 봐요. 근데 이제 올타임 넘버 기준은 복싱 실력 종합적인 거를 어떤 다 감안해가지고 실제로 아르게오는 복싱 이력 보면은 그다지 그 세지 않다고 보여주는 그 옛날에 그 빌로마 페르난데스인가 한번 노은 타이틀전에서 그렇죠. 한번 징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게오는 완벽해 보이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허점을 전성기 시절에도 갖고 있었던 복서였고 그렇게 따지면 로베르토 두란도 어쨌든 에스테반 데 헤수스를 그 막강한 챔프 라이트급 챔프 시절에 만날 때마다 1라운드 다운되고 그랬잖아요 두란이. 첫 경기에서 그렇죠. 졌죠. 논타이틀전에서.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는 지금 그런 복싱 감각으로 그 옛날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봐도 두란이든 뭐 이기려면 이길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렇기도 하고 좀 정서적으로 상당히 용납이 안 되고 그런 그림 그리고 싶지도 않고 그게 사실 크다 보니까 그렇죠. 고집이 작용하는 거고 좀 양보를 한다면은 차베스는 근데 차베스도 슈퍼배드급 시절에 복싱 보면은 괜찮았어요. 어떤 시합이 기억나냐면 저는 마르티네스. 아니요. 저는 그 로저네즈. 후안 라포르테. 라포르테. 후안 라포르테가 이게 슈퍼패드 그 선수가 이 전적 보면 약간 진 것도 많고 그다지 케어리는 없는데 하는 복싱 스타일은 경량급 복서가 아니었어요. 스타일 자체가 멋있었고 둔탁하고 근데 그 둔탁함에서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가 상당히 좀 더 위더라고요.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메이웨더 복싱은 예전에 그런 건 있어요. 이길 수도 있는데 지금도 저는 거기에 참여해서 뭐 의견 내라 하면은 뭐 불러주지도 않겠지만은 무조건 메이웨더는 진다. 그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아르게오는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메이웨더한테도. 네, 처음에 슈퍼패더의 한참 시절에 보면은 어. 그리고 아르게오 몸 조건이 그, 그 디에고 알칼라 그 시합이라든지 그 시합은 정말 그 KO신이 강렬했어요. 예, 그런 시합 보면은 눈이 뒤집히면서 네. 넘어가잖아요. 그런 시합이나 그 이후에 그 다른 선수들하고 했을 때 그 복싱 보면은 메이웨더가 엄청스럽게 뭐 잘하긴 하나 이렇게 좀 매치는 안 됐었어요. 좀 이중적으로 보면은 그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레게오가 프라이어하고 시합에서 그렇게 진 거는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실체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지금 대표님 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체격 골격의 차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골격은 아론 프라이어는 주니어 웰터급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선수는 라이트급 라이트급이에요. 복서죠. 라이트급. 세계 랭킹도 라이트급에 있었고. 그 웰터급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몸 사이즈는 일단 아르게와 분명히 맞긴 맞아요. 맞는 거 보는데 그 시합이 좀 속을 걷죠 개인적으로. 네. 골격의 차이라기보다 그 프라이어 아르게오전은 프라이어의 그 반박자 빠른 예, 그렇죠. 타이밍을 계속 뺏어내는 그 타이밍에 김상현 선수가 결국 주먹 한번 제대로 못 뻗어봤는데 근데 거기 플러스 이제 약물이 더해졌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위력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는 그냥
그 예상이죠. 확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중후반 라운드에서 그 아르게오의 정확한 펀치를 강하게 얻어맞는 경우가 있는데 네. 프라이어 선수가 그 뭐 그냥 흘려보내더라고요. 되게 프라이어가 킥으로. 1라운드에 다운을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게이오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펀치를 맞았으면 프라이어 맷집이라면 다운을 당하고도 당했어요. 남을 네. 만한 그 펀치였는데 그걸 맞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걸 보면 저거 좀 진짜 약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그 WBC 슈퍼패더급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알프레도 에스칼레라를 WBC는 아까 정리를 했었군요. 그래서 이제 카마초 시대까지 왔고 그 카마초가 이제 라파엘 솔리스와 한 차례 방어전을 가지고 바로 반납하고 라이트급으로 올라가죠. 이제 그 타이틀을 이어받은 것이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입니다. 그래서 마리오 마르티네스를 꺾고 이제 9차까지 타이틀을 방어하게 되는데 차베스 역시 이제 9차 방어가 끝나고 다시 이제 한 체급으로 올려서 떠나가게 되고 그 후에 결정전으로 타이틀을 이어받는 선수가 아주마 넬슨입니다. 그 아주마 넬슨이 이제 역시 또 타이틀을 이어받아서 장기 집권을 하죠. 네. 10차까지 이제 타이틀을 방어하면서 제프 페닉과의 이제 두 차례 경기. 사실 1차전은 넬슨이 좀 밀렸다고 보였는데 무승부가 나왔고 2차전은 또 호주에 가서 뭐 굴말 없는 KO승을 거두면서 페닉의 4체급 제패를 좌절시키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넬슨이 이제 좀 노쇠해지면서 제시 제임스 레이아에게 타이틀을 네. 뺏기고 그 타이틀을 가브리엘 루엘라스가 가지고 가죠. 근데 이제 그 루엘라스를 넬슨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KO 시키고 이제 타이틀을 다시 찾아서 1차 방어전에서는 제시 제임스 레이아를 또 KO 시키면서 노익장을 과시를 합니다. 그 후에 게나로 에르난데스가 나이든 넬슨을 꺾고 챔피언이 되면서 에르난데스는 WBA도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8차까지 이제 방어를 하고 그 라이트급의 오스카 델라 호야와 대결하기 위해서 반납한 타이틀을 저희 이제 최용수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호야에게 지고 다시 슈퍼패더로 내려가서 이제 아주마 넬슨을 꺾고 에르난데스의 2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98년에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이 에르난데스를 그 9라운드 종료 TKO였죠. 꺾고 이제 그 메이웨더의 시대가 또 열리게 되죠. 그래서 메이웨더가 이 타이틀을 8차인가요? 9차인가요? 또 방어를 하고 이제 반납하고 체급으로 올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 이제 장수 챔피언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리몬콘 식만아사기 그 일본에 가서 나가시마 겐코를 꺾고 챔피언이 되고 최용수 선수가 이제 1차 방어전에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이 시리몬콘이 미국에 가서 헤수스 차베스에게 타이틀을 뺏기면서 이제 타이틀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헤수스 차베스가 에릭 모랄레스에게 뺏기고 모랄레스가 또 바레라에게 뺏기고 바레라가 그 마르케스에게 뺏기고 이 마르케스가 파키아오에게 뺏기고 이 슈퍼스타들의 주 전장이 이 WBC 슈퍼패더급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뭐 군웅할고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저는 지금 말씀 나왔던 차베스, 카마초, 아르게오, 메이웨더 이 선수들의 존재감도 정말 크지만 오스카 델라 호야가 그 슈퍼패더급에서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어요. 그냥 그 지미 브레다를 KO 시키고 챔피언이 되고 그 캄파넬라인가요? 이제 1차 방어 그 KO를 했는데 너무 짧았죠. 그렇죠. 이 슈퍼패더급에서의 재임 기간은 짧았지만 호야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라면 뭐 아르게오나 메이웨더보다 좀 위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호야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호야 선수가 당시에 주니어 라이트급으로 그 아마추어 때 라이트급 선수였었죠. 그렇죠. 근데 프로에 와서 문성길 선수처럼 이제 한 체급을 내렸는데 그 체중 조절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때 당시. 그리고 얼른 또 자기가 아마추어에서 출발할 때 4체급이 목표라는 걸, 5체급인가? 5체급이 목표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주니어 라이트급은 강자도
뿐더러 그 얼른 그 챔피언 따자마자 바로 또 라이트급으로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최용수 선수가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앞뒤로 그 동시에 대회에 있었는데 WBA에서 그래도 그 꽤 많은 방어전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전 기본적으로 최용수 선수가 운이 참 좋았던 실력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선수로 기억되고 있는데 첫째 이유는 그 해외 원정을 가서 KO로 타이틀을 따온 거고요. 선수도 뭐 우리 강한 선수를 만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그 방어전 때 그 큰 다운을 두 번을 당하고 세 번 이제 30초가 남은 상황에서 그걸 견뎌가지고 그 타이틀을 방어한 점.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하다케야마 또 그 전에 뭐 미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판정까지 가면서 예전에 같았으면은 타이틀을 넘겼어야 되는 그런 경기 내용으로 세 번의 방어전을 거기 적지에 가서 일본에 가서 했다는 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최용수 선수가 굉장히 운이 좋은 선수로 실력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황 대표님 말씀대로 이 앞뒤 옆으로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체급에서 또 뭐 5차, 6차, 7차까지 방어를 했다는 게 참 더 행운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최용수 선수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운도 참 따랐던 것 같고요. 그때. 최용수 선수를 운이 좋다고 평가하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물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없는데 세계 챔피언이 됐다, 뭐 방어를 많이 했다 이런 운이 아니라 무슨 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내용으로 경기를 했다면 다른 선수였으면 뭐 변정인 선수가 타이틀을 뺏겼듯이 이렇게 졌을 시합인데 미타니 야마토와의 1차전 같은 경우는 저거 졌을 것 같은데 당연히 했는데 진 걸로 뭐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긴 판정 그런 면에서 이제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도전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원정을 가잖아요. 그 도네 네. 타이틀 네. 방어전을 그 세피올만이랑 하러 가는데 그 경기에서 졌다면 아마 세계 타이틀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적지에서 어쨌든 그 세피올만을 꺾고 그 도전권을 또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 거는 개인의 어떤 그 뭐 대운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그 때가 있잖아요. 타고난, 예.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최용수 선수는 실로 그 앞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스타급 선수들에 비해서 최용수 선수도 시대가 시점이 또 분명한 거는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감각도 예전 선배 우리 복서들하고 틀리고 배짱 아닌 백장.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링을 떠나서 해외 링에 갔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데에서 이제 많이 해방됐다는 거를 최용수 선수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결정적으로 봤거든요. 그 시합이 아르헨티나의 우고 파스였나요? 그 선수가 16급인지 2급인지 그걸 떠나서 시합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홍수환 선수하고 비슷한 이게 적재에 가서 기죽지 않고 어떤 그게 일본 링에서도 여실히 보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마다 이건 뭐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WBA, WBC에 있으면 뭐 WBA에서 어떤 그 먹이 사슬처럼 어떤 위대한 스타가 나오고 그 선수를 잡기해서 누가 하고 이기고 지고 뭐 리턴 매치 같이 오가고 이렇게 하다가 괜히 이제 WB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질적으로 좀 우수한 복서들이 많이 주 격전장이 되는 시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WBC에서 이 역사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주니어 라이트급이라는 것보다는 WBC 슈퍼 패드급의 어떤 걸출한 인물 나오면 그 옆 동네에서 누가 또 먹으려고 덤비다 보면은 그쪽이 동네 훨씬 또 세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는 체급이 예전에 주니어 미들급은 이래나 저래나 구토마다시 뭐 미아라다시 있으신 BA나 WBC나 스타일이 비슷했는데 그다지 굉장하게 얘기해서 뭐 수준이 센 주요 격전장 아니었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호야는
슈퍼패드급 시절은 좀 재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거는 어떤 그게 신체적 조건이 없어대로 호야는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슈퍼 라이트급 그 플러스에다 차베스 63.5kg 정도 되는 한계 체중에서 이겨도 그 몸에 그 체급에 비해서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한데 이 슈퍼패드급은 60kg도 안 되는 한계 체중에서 그런 신체적인 사이즈가 오히려 나왔으니까 호야가 오래 주니어 있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호야가 주니어 라이트급으로 뛸 때는 불안해 보였어요. 발이 좀 가벼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 주먹도 아닌 거에 다운을 당할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실제로 오히려 다운도 많이 당했죠. 챔피언 되기 전에 다운 당하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제 역전 KO도 시키고 물론 1차 반짝이었지만. 방어전에 때도 아마 캄파렐라에게 다운을 당했을 거예요. 막 웃으면서 출전을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안 웃더라고요. 링에 입장할 때. 그래서 어쨌든 호야는 주니어 라이트급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체급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같으면은 신체 조건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이제 하는 그런 체급이 되겠지만 호야 같은 경우는 주니어 라이트급이 본인 체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렇군요. 어쨌든 그 출중한 선수들이 참 많이 거쳐가는 체급이기도 하고 네. 국내에도 개성 있는 복서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세계 타이틀과는 정말 인연이 없었어요. 정말 인연이 없었고 옆 동네만 봐도 일본에도 벌써 진짜 10명이라는 그런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체급이기도 한데 유한길 선수가 IBF의 어쨌든 초대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을 거머쥐기는 했지만 유한길 선수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박한 것 같아요. 유한길 선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제가 저희 어릴 때 와룡체육관 근처에 제가 살았었는데 예. 목욕탕에서 그분을 보고 동행 챔피언이었을 때예요. 아마 그때 인기 이제 막 한참 막 뜨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인 좀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표정이 무서워서 제가 말을 못 걸었어요.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목욕하는데. 그랬는데 그 뒤로 이렇게 시합을 보면은 유한길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 그냥 지지 않는 권투만 한다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앞으로 시합할 때 중요한 시합은 거의 한국에서 해야 아마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했었는데 나중에는 사실 세계 타이틀을 뺏기는 시합도 그게 뭐 크게 진 시합 같지는 않았거든. 마이클 선수였나요 그때? 레스터 앨리스. 레스터 앨리스하고 할 때도 그렇게 밀린 진거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아마 한국에서 했었으면 어떻게 무승부로라도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태진 선수하고 시합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유한길 선수는 특징이 없지만 그래도 지지 않는 복싱을 하는 그런 끈적끈적한 어떤 표현하기 참 힘든 그런 스타일을 가졌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유한길 선수는 이제 패더급 동양 챔피언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초창기에 또 그 유한길 선수 이미지의 어떤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절하된 또 결정된 이유는 이 초창기 IWF 이것도 참 무시했었고 IWF가 이제 초창기 좀 그렇게 공신력이 좀 없다가 보니까 이 시합 자체의 어떤 상대방의 네임밸류나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 하기에는 좀 솔직히 유한길 선수 때 시합은 예전에 70년대 초반에 동양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이게 수준이 훨씬 높았죠. 분명한 거는 시합이 재미난 것도 많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싱 인상도 그렇고 결정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보는 포장을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애매하게 근데 사실은 걸출한 선수 그래도 고마웠던 거는 로드 세키라는 선수를 그 힘들다는 로드 세키라는 선수를 그래도 유한길 선수에서 잡아줘서 그렇죠. 그나마 조금 기분이 많이 좋아졌던 기억인데 황 대표님도 예전에 유한길 선수하고의 어떤 뭐 생각이 예, 저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 문태진 오영세 그날 이제 황정한 유한길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에 전 갔었는데 그
황정한 선수를 유한길 선수를 황정한 선수를 응원했죠. 근데 유한길 선수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옆에 와서 아. 유한길 선수가 앉아서 시합 다 끝내놓고. 그렇죠. 본인 시합 끝나고 와서 또 이기고 보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좋아하던, 그래서 저는 중학생이었지만 되게 반갑게 얘기를 하면서 시합을 봤었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문태진 선수랑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합도 뭐 문태준 선수가 진 시합은 아니잖아요. 저도 박빙으로 봤는데 문태진 선수가 유한길 선수를 못 이기는 것 같다. 근데 재미는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용광, 이효로 선수 경기에 좀 몸싸움이 많은 그런. 근데 그거는 유한길 선수 시합이 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미를 기대하고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근데 시합 내용을 봤을 때 문태준 선수가 진 시합 같지는 않았어. 문태진 선수 그 오영수 선수하고 하기 전에 한국 타이틀 매치에서 좀 처음 얼굴을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당시 문태진 선수 상대들이 전부 다 끈끈한 선수들이었어요. 신운철, 예. 김효성, 그다음에 또 정혜은, 그렇지, 이서행 이런 선수들이, 이분들이 특출난 펀처들도 아니었고 걸출한 테크니션들은 또 그 부류에도 끼는 분들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무튼 이 시합이 뭐 중간에 끝나지는 않았고 판정까지 가는데 늘 호각세. 그러니까 국제전도 없고 한국 타이틀 매치가 많이 있고, 이 문태진 선수 복싱 이력이 그렇고, 대신에 최충일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제전이었는데 대부분 뭐 3, 4회전 이전에 다 속사포로 끝나버리고 완전히 이제 분위기는 대비됐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지난 얘기 중에 나바레트하고를 만약에 그때 일찍 그렇죠. 나바레트가 최충일보다 전적으로 보나 뭐나 좀 기분 나쁘다 해서 이제 각 동양 챔피언 오른 뭐 이렇게 문태진 선수하고 골라가지고 했다 하면은 그때 그런 매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그때 상태를 문태진 선수가 나바레트랑 했다면 이겼겠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황 대표님께서 이제 사실 최근 다르지만 미아라 다다시 데이비 무어 그 시합 보고 좀 그때 보고 처음 알았어요. 데이비 무어 전적이 10회전이 하나도 없고 6회전 8회전만 하고 그 전적으로 어떻게 주니어 미들급 세계 랭킹에 그 당시 꼈는지 참 의문스럽고, 그 또 타이틀 매치가 이루어졌고 백인전 그 시점 보면은 꼭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태진 선수가 12월 달인가 연말에 네. 더블 매치였는데 실제 시합은 그 다음 달에 그 최충일 선수하고 맞아요. 나발티 있었고 딱 40일 차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 백인철 선수가 이상호 선수 결정전에 동양 챔피언 된 거나 미아라 다다시가 데이비 무어와 붙은 시합하고 날짜 간격 보면은 근데 이제 미아라 다다시는 우리 백인철 선수를 피해버리고 그렇죠. 고른 게 데이비 무어고 여기는 거꾸로 이제 롤란도 나베르티가 아예 문태진 선수를 골라서 참 전 그 생각 무심장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미 그런 시합을 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늙어서 전성기 다 지난 선수들이 두 번씩 했잖아요. 그것도 필리핀에서. 둘 다 보니까 늙은 선수끼리 해도 문태진 선수가 상대가 우월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간 상성이 젊을 때 했어도 저는 똑같지 않았을까. 그 시합하고 비슷하게 이어지지 젊을 때 붙으면 뭐 또 달라지고 저는 그렇게는 안 봤어요. 실제로 시합하고, 나바레트 정말. 선수가 최충일 선수를 이기는 시합을 보더라도 다운도 크게 당하고 후반에 가서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태진 선수 같았으면 그 맷집과 그런 체력으로 11라운드까지 서로 또 난장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나바레트가 또 그럼요. 제풀에 또 그 시합에 최충일 선수니까 후반 라운드에 지쳐서 이제 그렇죠. 쓰러진 거지 자기 힘이. 그 시합은 정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문태진 선수였으면은 적지에 가서도 정말 계속 그 시합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걸출한 목소가 좀 개인적인 상상이지만은 태어난다면은 아마추어 경력이 있다 해도 좀 개인적으로 뭐 8회전 시합서부터 뭐 일본 선수, 필리핀 선수,
태국 선수 불러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한 몇 번 하고는 그냥 한국 타이틀 매치 해서 고생근 선수가 일찌감치 그렇게 했다가 결국 정순영 선수 만나가 잘못됐지만은 그렇죠. 미리 좀 그렇게 했어야 예, 되는데. 그런 식의 그 고생근 선수가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옛날에 챔피언스리즈. 근데 아마 경량 올림픽까지 출전했었잖아요 옛날에 고생근 선수. 그러지 않았나요? 미네 올림픽 갔었나요? 못 갔었나요? 그때 그 출중한 안마 경력을 갖고 있고 국제대회 시합으로 했지만은 한국 타이틀 매치에 꽤나 오랫동안 있었고 결국은 거기서 임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복싱 스케줄이 그 후에도 좀 있었으면 말했죠. 진짜로. 그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복서 개인의 운대가 네. 그 맞아야 되는 부분 같아요. 네. 그래서 챔피언을 하늘이 점지해줘야 된다는 말이 맞다고 느끼는 게 문태진 선수가 그 결국은 로키 로클리지에게 도전을 하긴 하죠. 84년도 6월이죠. 그때 하는데 그 아사토 요시미스라는 그죠. 예, 일본 선수와 이제 도전자 결정전을 83년에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기고 거의 1년이 넘어서 도전한 걸로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그 도전자 결정전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했다면 차라리 뭐 로저 메이웨더한테 그 챔피언이 바뀌기 전에 네. 뭐 성사가 됐다면 좀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또 문태진 선수가 왕성하게 막 활동하던 오영 선수를 KO시키고 또 동양 타이틀 KO로 방어하고 하던 그 시점에 로클리즈랑 또 붙었다면 네.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대전료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상태에서 돈 안 주면 링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 로키 로클리지와의 경기 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돼서 그렇게 올라간 링에서 어떻게 상대를 이기겠습니까? 그런 점을 볼 땐 참 안타깝고 결국은 다시 링에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때도 좀 뭐 본인의 상황이 안 됐겠지만 좀 돈과 상관없이 예전에 과거에 본인이 전성기 때 보여주던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복서는 그 자기 운때가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70년대는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김규수 선수 산드로 마징기 3차 강호전에서 실패하고 1974년도에 이제 이창규 선수가 세르반테스에 도전하기 전까지 거의 한 6년 동안에 세계 타이틀 매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었죠. 필리핀도 있었고 일본은 고사하고 필리핀, 태국에도 세계 챔피언이 이 체급 저 체급에 다 탄생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 시기에 세계 타이틀 도전 역사 자체가 전무하고 그런 복싱이 그때는 잠자고 있었고 인기가 없었다. 그것도 절대 아니었고 동양 챔프는 메이저 체급만 있었던 시절에 기본적으로 6, 7 체급은 가져갔던 시절인데 그때 복싱이 제일 기억나고 정말 인기도 있었고 그 운때도 이상하게 안 맞고 이거 매치 메이킹 같은 게 잘 안 됐던 시절이고 좀 뭔가 그때도 뒤엉켜 있었던 시절. 흥행은 성공했지만 이면에는 그런 게 분명히 상존했던 세상이라고 좀 보거든요. 뭐 염동균, 호세 세르반스 옛날 신문 보면은 그때도 무슨 대전료 때문에 챔피언이 마찰은 뭔가 이렇게 대전료 지불하는 관계에서 이게 한국 복싱 흥행기인데 과연 염동균 선수가 챔피언이지만은 타이틀머니를 두둑이 받고 타이틀을 치르는 것인지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준비가 안 됐던 우리나라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니어 라이트급은 분명히 인기 체급이었습니다. 진짜 제일 재미난 시합이 많았고 그런데도 어쨌든 계속 도전에 실패하고 또 오영호 선수 도전이 세라노와 이제 당일에 취소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인데. 오영호의 김광민 선수였죠. 그러니까 김광민 선수 스타일이면 세르반테스랑 했다면
그냥 뭐 포인트로 완벽하게 질 수도 있었겠지만 또 김광민 선수의 어떤 저돌적인 인파이팅이라면 적지에서 세라노를 무너뜨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합은 또 취소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마의 주니어 라이트급이라는 네. 그런 그 단어가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세월이 되게 근데 황 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뭐 순위를 매기긴 좀 그렇지만 예. 뭐 대충 이렇게 좀 몇 손가락만 뽑으시자면은 좀 궁금한데요. 아 저는 일단 마음으로는 아르게오죠. 저도 저도 알렉시스 아르게오의 슈퍼 패더급 시절을 과연 누가 꺾어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모든 걸 종합할 때 그런 거고 단지 실력으로만 보자면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그래도 더 진화한 복싱을 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가슴으로 보지 않고 머리로만 본다면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그래도 최고가 아니겠는가 생각은 좀 듭니다. 이성열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는 당연히 메이웨더가 이제 당연한 거죠. 왜냐면 저는 이걸 이거 토너먼트로 하기 때문에 네. 이거 메이웨더를 이길 선수가 여기 없어요. 뭐 차베스 느린 발로는 멜드릭 테일러 재판이 1차전 재판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2라운드 1차전 재판이면 마지막 라운드 아니죠. 메이웨더가 그렇다고 해서 메이웨더가 12라운드에 그런 주먹을 맞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차베스 선수도 뭐 당연히 힘들 것 같고 느린 발로는 뭐 메이웨더 선수에게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카마초 선수가 비슷한 뭐 같은 아웃복서지만 카마초 선수는 공격이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발은 빠른데 절대로 메이웨더 그 다양한 공격에 포인트를 잃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호야 선수도 주니어 라이트급에서는 좀 뭔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브라이언 미첼인데 브라이언 미첼에서 사실 저는 이 선수 시합을 우리나라에서 해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폰체라에서만 이렇게 기사로만 많이 봤는데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좀 지금 좀 알려 주시죠. 네, 미첼은 집시복서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원정을 다 원정방으로 그렇죠. 네, 남아공의 어떤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거의 이제 홈링에서 경기를 갖지 않고 해외를 떠돌면서 했는데 이 브라이언 미첼은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남아공화국에서 데뷔 초창기 때 이제 1패를 당하고 나서 타이틀을 11번을 방어를 하고 이제 토니 로페스랑 통합전을 통합전. 갔죠. 그때 이제 무승부가 되니까 결국 12번 방어한 게 그 됩니다. 시합도 사실은 이긴 시합으로 네, 보는 경우가 많던데요. 미첼이 앞서 그건 중계를 해줬어요. 그 SBS 목요복싱에선가 중계를 해줬던 것 시합을 같고 못 봤네요. 브라이언 미첼 시합도 국내에 여러 차례 중계는 안 했는데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중계를 해줬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평가하는 브라이언 미첼은 견고해요. 일단 견고하고 확실한 그 개성, 뭐 펀치가 뛰어나다든지 뭐 발이 빠르다든지 예 그렇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좀 까다로운 그런 그 복싱을 추구하는 복서였지 않았나. 그리고 토니 로페스랑 무승부가 된 다음에 재전을 해서 이제 로페스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그대로 은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계를 또 알 수 없는 그런 복서라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미첼 경기를 좀 보시지 않았나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니 근데 이상하게 브라이언 미첼 선수 시합을 한 개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당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그때가 80년대 후반인가요? 그렇죠. 80 그러니까 WBA도 보자면 그 사무엘 세라노가 쭉 장기 집권을 하다가 11차 방어전에서 우에하라 야스스네에게 이제 타이틀을 원펀치로. 뺏기고 그렇죠. 6라운드 KO패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방어전에서 사무엘 세라노가 이제 리턴 매치를 일본에 와서 다시 이제 타이틀을 찾아가죠. 그리고 네 번째 방어전에서 그 로저 메이웨더에게 KO패로 이제 타이틀을 내주고 로저 메이웨더도 이제 로키 로클리즈에게 타이틀을 뺏기잖아요. 그 타이틀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윌프레도 고메스가 말 많은 판정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세체급 챔피언이 되고 86년도, 85년도고 6년도에 이제 라인에. 알프레도 레인이 이제 그 타이틀을 가져가는데 주니어 라이트급은 WBC도 그렇고 WPA도 그렇고
장수 챔피언이 쭉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선수 자체로만 봤을 때 뭐 마이클 맥컬럼이라든가 뭐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하고 아주 센 선수들 외에 이름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지만은 굉장히 강한 선수 그 정도급은 됐던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자를 만났다면 못 아, 견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메인스트림에서 토니 로페즈와의 통합전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뭐 그렇죠. 라스베가스에서 네. 치러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세크라멘토에서 벌어진 경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상대 라이벌이 없었기 때문에 장수가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성열 이사님 말씀하신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대항마 그 선수는 저는 바실 로마첸코나 또 에드윈 발레로 에드윈 발레로. 예, 이 선수들이 만일 메이웨더와 슈퍼패드에서 만났다면 로마첸코나 발레로는 해법을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파키아오 좀 같은 듭니다. 경우는 그때 당시 슈퍼패더급에서 파키아오는 별로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랄레스, 바레라, 뭐 마르케스 뭐 이런 정도 이제 상대하다가 체급을 올렸기 때문에 슈퍼패드에서 사실 메이웨더는 9차까지 방어하면서 잔뼈가 굵잖아요. 그러니까 외려 바실로마첸코가 좀 메이웨더의 그런 현란한 테크닉을 좀 기계적인 복싱으로 좀 잡아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발레로의 우악한 그런 그 복싱이 또 그냥, 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옛날 잠깐 기억나는 게 우리 복싱 온라인상의 그 매니아들끼리 체급은 슈퍼패드는 아닌데 이제 메이웨더가 이후에 체중 플러스 체급에 메이웨더를 잡으려고 하면 이게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기량의 테크니션, 통상적인 하드 펀처들은 못 이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어느 분이 그 글을 서로 이제 주고받았을 때 1라운드서부터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현실에는 현실감은 떨어져 있지만 시작하자마자 3분 안에 어떤 식으로 달려들어서 로프에 가다 이게 내용상으로 구성적으로 안 맞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그때 이미 정상적인 그 복싱 룰로는 채점 방식으로는 요즘같이 메이웨더를 못 이기는 어느 주니어 라이트급에서요? 주니어 라이트급에서도 라이트급도 이 라이트급 그 얘기가 논의가 된 거는 사실 그 상위 체급 열대급 정도에서 메이웨더가 몸이 불러졌을 때 얘기가 나온 근데 거지만 슈퍼 패더급의 초창기 시절이라고 해도 일단은 기량이 뛰어났고 좀 궁금했던 것이 저는 지금도 예전에 그 채점 방식 옛날에 그 우리 복싱들 유명한 선수들끼리 시합 보면 15라운드 시합이든 15라운드면 뭐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8대 7 전부 다 뭐 이긴 거 지고 명백하게 명백하게 이런 시스템이 아니던 시절에 메이웨더 복싱을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할 것인가 참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전으로 끝난 거는 10대 10 아니면 5대 5 이렇게 예전에 매겨버리면 그랬죠. 예 그랬던 권투 시절에 그러니까 메이웨더는 복싱은 참 뛰어나고 한데 참 이렇게 그다지 애착이 가고 정이 가는 선수는 아니죠. 그리고 한 번쯤 졌으면 더 애정이 갔을 수도 있어요. 패가 한 번 있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2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메이웨더가. 있죠. 카스티요. 전부 다. 예. 근데 1무 2패. 1무는 호야 시험은 무승부로 갔고요. 네. 그다음에 카스티오 1차전하고 그다음에 웰터급에서 그 마이다나 마이다나. 예. 그 1차전도 진 게임으로 갔거든요. 사실 그 마이다나 1차전도 마이다나가 잘했는데 점수차가 꽤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만 네. 이겼으면 당연히 메이웨더 네. 이기는 걸로 이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메이웨더랑 판정으로 갔을 때 네. 어떻게 이길 이걸 수가 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예. 그런 그 룰이 참 보면은 계속 그런 게 이제 현대 복싱의 주류로 되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좀 느낌적으로 체면 걸리고 함몰된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게 뻔치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애매한 것도 이러면 무조건 이번 라운드는
메이웨더가 이긴 것 같아, 이긴 것 같아. 예전 복싱 분명히 음.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15라운드 중에서 이기고 진 라운드를 뭐 3번 이긴 게 내가 3번 저쪽에 2번 3대2 1점 차로 이겼다. 나머지 10라운드는 10대10 무승부를 이기고 그런 채점 방식으로 갔을 때에 좀 또 두고 봐야죠. 그런데 저도 지금 그렇게 네. 메이웨더를 폄하하는 거를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미스터리한 점은 그 주니어 미들급까지 올려서 네. 그 카넬로를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그 체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선수를 가지고 그 체중을 맞춰서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나. 그런 거 보면은 실력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요. 메이웨더 선수가. 실력적으로는 확실한데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참. 그러니까 메이웨더가 그 조금이라도 불리한 싸움은 안 해요. 뻔하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먹 그것도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것도 다 된 상태에서 돈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놓고 링에 이제 올라가기 근데 때문에 링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시합 내용도 그래요. 그렇죠, 내용도. 근데 본인이 주먹을 실질적으로 메이웨더 경기를 맞는 것 같아도 예.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심판들이 뭐 그렇게까지 보고 채점하는지 모르겠는데 신기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 펀치가 자기가 닿겠다. 이 선수가 지금 뻗었을 때 내가 닿겠다는 거리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죠. 그런 거리로 들어가서 본인이 허용을 할 것 같으면 반발자국 이제 얼른 뒤로 빠지거나 백으로 이제 스웨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그런 선수한테 어떻게 이겨요. 판정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메이웨더가 그렇게 복싱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으면 덜 미워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정답입니다. 저 정도 복싱이면 그렇게 한 100만 달러? 맞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 게임 내용하고 오가는 돈 규모하고는 너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예전에 분명히 이제 스포츠 신문에서 본 건데 이게 라이트급에서 그런지 헥토르 카마초 그 다음에 호넬 피테커 멜디릭 테일러 파이트 머니가 세 선수가 거의 같은 날 시작을 테일러도 했는지 그런가요? 테일러도? 그 당시 이게 라이트급이었나 슈퍼 라이트급의 매치가 있었을 때 이 세 선수의 파이트 머니까 카마초는 100만 불, 휘테커가 50만 불, 멜디릭 테일러가 25만 불. 멜디릭 테일러 기준으로 하면은 헥토르 카마초는 4배를 더 많이 받는 선수예요. 그 당시에 라이트급의 슈퍼 라이트급의 미국 본고장에서 100만 불짜리 선수들이 아마 몇 없었죠. 거의 그렇죠. 없었죠.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레나드 헤글러 이런 시합도 아니고 그 뭔지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뭔가 커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뭐 주먹도 이렇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박빙도 아니고 이렇게 긴장감도 조성되지 않는데 이 돈 규모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대의 수혜자라고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지. 돈만 덜 받았으면 전 절묘했습니다. 아니 메이웨더가 활동해서 전성기를 피우던 시대가 이제 페이퍼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장 그때부터 그죠. 시작했네. 이 페이퍼뷰 시스템이 알리 포먼, 알리 프레이저 시대에 있었다면은 메이웨더는 명함도 못 내밀었을 그렇죠. 거예요. 예. 전 세계가 다 주목했었으니까. 근데 이 시대의 흐름에 가장 부합하면서 그만한 또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괴물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파이트맨이 70년대만 해도 헤비급을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조 프레즈 이 3인방을 빼놓고 예전에 처음 복싱을 이게 기동량을 보고 신문에 볼 때는 헤비급 빼놓고 우리나라 선수 외에 세계 챔피언 이름 오르락내리락 소식을 전해는 제 기억에 미들급의 카를로스 몬존, 그다음에 라이트급의 로베르토 두란, 그리고 제가 닉네임으로 쓰는 웰터급의 호세 나폴레스, 라이트, 웰터, 미들 이 세 명의 명 챔피언들은
방어전 소식이 떴었어요. 그래서 몇 년도요? 74년, 5년, 6년 이럴 때였죠. 그러니까 그 두란이 라이트급의 재임 기간 때. 그럼 그 세 명의 복서가 시합을 할 때에 그 뭐 몬손이 로드리고 발데스하고 할 때 그 시절에 100만 불 받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아야 한 25만 불. 훨씬 못 미쳤죠. 그것도 예, 못 받았을 아니, 거예요. 100만 불에 훨씬 못 못 미쳤죠. 미쳤고 듀란도 그렇고 나폴레스 같은 경우는 푸스의 평가는 전체 체급을 통틀어서 위대한 보고서 뭐 2, 30위 안에 끼인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 20만 불, 30만 불 시합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챔피언이면서.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시합 내용이나 뭔가 이런 그런 바뀐 거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가져가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메이웨더가 가져가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그 주니어 웰터급, 뭐 웰터급 이럴 때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이나 경기 내용,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은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많은 파이트 머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주니어 라이트급에서 메이웨더 선수는 거의 탑 그 클래스, 탑 오브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한 체급 한 체급이 올라가면서 그건 이제 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이 메이웨더를 보는 시각이 단순히 그 웰터급에서 하는 그런 경기력이라기보다는 네 체급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때 전적이라든가 상대 질 이런 거부터 이미 탑 오브 탑을 올려놓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체급으로 의한 더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 경기 내용이라든가 뭐 그 상대 뭐그 펀치력이라든가 KO 장면 이런 걸 기대하고 그렇게 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뭐 슈퍼 패더급 얘기로 이제 이어가다가 결국 돈 얘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간이 저도 거의 다 메이웨더 별로 됐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아마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세대 분들 그리고 저희 세대는 그렇게 선호하는 복서는 사실 메이웨더가 아니죠. 좀 그 얄미운 쪽에 좀 속해 있다고 보는데 요즘 시대 트렌드에는 또 적합한 그런 그렇죠. 복서입니다. 네. 요즘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 어쨌든 시간이 돼서 이제 이번 시간도 마감하겠는데요. 오늘 그 클로징은 이성열 이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저 처음에 그 나폴레스님 예전에 필명을 쓰시던 분이 오신다 그래서 좀 기대 반 뭐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와서 이렇게 구수하게 옆집 형님처럼 이렇게 뭐 지식도 많으시고 복싱에 대한 사랑도 많으신 것 같고 어릴 때부터 복싱을 좋아하신 것 같아서 또 저도 한 10살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복싱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는 조금 틀렸지만 차이는 나지만은 그 시기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중학교 또 선배님이시라는 걸 알아서 너무 기뻤고요. 중학교 선배님을 그렇게 취조해요? 그 어쩔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면 꼭 가끔씩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옛 추억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